지금부터 인천 송도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다병원 정형외과 병동.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복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이강민 원장이 차트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63세 나이, 의사로 산지 32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22년 전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와 이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따뜻한 의사로 불렸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환자에게는 조용히 비용을 깎아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은 퇴근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날도 그는 퇴원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할 환자는 총 5명. 오전에 4명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305호 병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305 마르코 산체스 씨 마지막 체크 부탁드려요. 내일 오전 퇴원 예정이세요. 이강민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 필리핀에서 온 그 친구. 건설 현장에서 손목 다쳤던? 네, 29살이고요. 골절 부위가 정말 빠르게 회복됐어요. 젊어서 그런지 2주 만에 거의 완치됐습니다. 다행이네. 2주 노동자 친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복귀해야 할 텐데. 이강민 원장은 305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트에는 마르코 산체스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29세, 필리핀 국적.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며 우측 손목이 골절됐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회복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코 씨,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는 마르코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마르코의 옆으로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르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손목 통증이 다시 생긴 거야?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손목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그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을. 한참의 침묵 후 마르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 이강민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유감이네, 마르코. 필리핀은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큰아들이에요. 제가 가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마르코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내일 퇴원 예정이니까 바로 비행기 예약하면 돼. 그러자 마르코가 더욱 격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게 안 돼요, 원장님.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마르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이강민 원장은 조용히 마르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코 산체스는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나 그는 어려서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농장에서 일했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는 가족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아래로 20살, 18살, 15살의 동생 셋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필리핀에서 버는 것보다 5배는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그는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동생들의 학비, 집안의 생활비까지. 저는 제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싸구려 고시원에 살면서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먹는 게 제 유일한 사치였죠. 그렇게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 치료비, 동생들 학비, 집 수리비. 그런데 2주 전 그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며 떨어졌고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2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적용돼서 치료비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2주간 일을 못했고 월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보내야 할 돈. 마르코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비를 이번 주까지 보내야 해요. 동생들 학비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제 통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필리핀 왕복 비행기 표가 80만 원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그 돈이 없어요. 마르코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큰아들이에요.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동생들은 너무 어려요. 근데 저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마르코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강민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는 병실을 나가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20장.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 병원 직원들 회식비로 쓰려고 미리 뽑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봉투에 넣고 다시 305호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마르코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이 그의 옆에 앉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르코, 이거 받아.
마르코가 고개를 들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금 100만 원이야. 비행기표 사고 남은 돈으로 장례 비용 보태. 필리핀에서 장례 치르는데 돈 많이 들잖아. 마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원장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아들이 가서 잘 보내드려야지. 하지만 저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이강민 원장이 마르코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갚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면 돼. 1년 후든 2년 후든 10년 후든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는 거야. 마르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감격, 믿기지 않음.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잘 모시고 와.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이강민 원장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병원 직원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알겠지?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하나요? 이강민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다른 환자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었고 병원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코가 빚을 진 사람처럼 위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받지 않을게. 산재보험 처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아버지한테 집중해. 원장님, 마르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민 원장은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비로 뽑아뒀던 돈 있잖아. 그거 다른 데 썼어. 아내 정미숙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어디에? 환자 한 명한테 빌려줬어. 필리핀에서 온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강민 원장은 마르코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그 친구 정말 힘들었겠네. 미안해. 회식은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것 같아. 그까짓 회식이 뭐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죠. 정미숙은 이강민과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서울의 대형 병원을 그만두고 인천으로 내려왔는지 알고 있었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강민 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번 고향 가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 친구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퇴원했습니다.
이강민 원장이 직접 병실까지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르코, 손목 조심하고. 한 달 동안은 무거운 것 들지 마. 네, 원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원장님,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이요. 연락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강민 원장은 메모지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가족들한테 잘 전해. 마르코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창문으로 그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환자 왠지 모르게 엄청 감사해 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퇴원 절차 도와줬을 뿐이야. 김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르코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가끔 마르코를 떠올렸지만 곧 잊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빴고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은 그에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생활에 지장은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내 정미숙도 가끔 물었습니다. 여보, 그 필리핀 친구 연락 없어요? 응, 없어. 그래도 돼요? 확인이라도 해보는 게. 괜찮아. 그 친구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사실 이강민 원장은 마르코가 준 메모지를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느 가운 주머니에 들어있다가 세탁소에 갔을 것입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왔습니다. 2024년 5월 마르코에게 돈을 빌려준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강민 원장은 그 일을 거의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전 이강민 원장은 주말임에도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오니 간호사 김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군데? 외국인이에요. 필리핀 사람 같던데. 엄청 긴급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꼭 원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강민 원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누구지? 그는 가운을 벗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8개월 만에 마르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마르코를 본 순간 이강민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르코? 정말 내가 맞아? 마르코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필리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다시 한국에 왔어요. 2개월 전에요. 마르코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는 봉투였습니다. 원장님, 이거. 그가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이강민 원장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10,000원권 지폐 10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8개월 전에 빌린 돈이에요. 100만 원.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민 원장은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이 돈을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마르코, 넌, 원장님 정말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갚고 싶었는데, 마르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만약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민 원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보내드렸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에 온 거야? 필리핀에서 일 구한 건 아니고? 아니요. 저는 원장님께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그는 필리핀에 2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챙기며 가족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어요. 원장님께 빚진 1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필리핀에서 일하면 한국의 5분의 1밖에 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100만 원을 모으려면 1년도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자고.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한국까지 말고 필리핀에 있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원장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2개월 전 그는 다시 이주 노동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요. 고시원 월세 빼고 생활비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8개월이나. 제가 너무 오래 걸렸죠? 이강민 원장은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마르코에게 돌려줬습니다. 마르코, 이거 다시 가져가. 네. 왜요?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8개월 전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강민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약속을 지켰잖아. 필리핀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다시 남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 돈을 갚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돈을 다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내가 한번 필리핀 가면 그걸로 끝일 줄 알았거든. 이강민 원장이 마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넌 다시 왔어. 국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곳으로.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감동받았어.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이건 제가 꼭 갚아야 할 빚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이강민 원장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어와 서툰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민 원장님께 당신이 빌려준 돈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어준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달랐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제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8개월 전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원장님께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다시 한국에 가? 그냥 필리핀에 있으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장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코 산체스 올림. 이강민 원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이런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마르코, 원장님 받아주세요. 제 마음 꼭 받아주세요. 이강민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마르코.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포옹했습니다. 나이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인간과 인간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민 원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물론 마르코의 이름과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8개월 만에 한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8개월 전 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라고. 솔직히 저는 그 돈을 다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본국으로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본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남의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심코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들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력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에게서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의 가치, 그리고 선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 감사합니다, 마르코. 당신이 제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희망을 가져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향에 돈을 보내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고 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그는 바다병원을 찾아와 이강민 원장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강민 원장은 가끔 생각합니다. 8개월 전 그날 내가 건넨 100만 원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고 희망이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것을 증명했다.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한 마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